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7% 하락한 26,439.48의 거래를 마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7% 낮은 2,853.5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2% 떨어진 7,466.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인의 지난해 12월 소득과 소비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5%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2017년 전체 PCE는 4.5% 증가해 2011년 이후 최대폭을 보였습니다. 12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4% 늘어 경제학자들의 0.3% 증가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지수는 12월에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1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1.7%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에 2.2% 오른 이후 10개월째 연준 목표치 2%에는 미달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2월에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0.2%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9% 하락한 $65 5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는 전주 대비 12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약세로 일제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1.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0.67% 하락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국내 증시 강했었죠. 코스피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60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IT 반도체가 강했고 국제유가가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에 정유주의 상승, 또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세에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6년 만에 920선에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새해 첫 국정연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보다 강한 미국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모든 외교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은 자기의 인기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인기 관리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번에도 결국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화자찬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자화자찬할 것이냐?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의 폭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자화자찬할 것이다 예상합니다. 몇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겠죠. 뻔한 이슈들인데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 이민 현재 상황들 그리고 무역 그리고 안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거의 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를 잘 발현시킬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미 경기가 호조되고 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다 잘해서 그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통합을 위해서 다 협력하고 합쳐야 된다라는 수많은 레토릭들이 구사될 것이다라는 것은 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대통령 리더로서의 대통령이라기보다도 연예인으로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건보다도 훨씬 더 연예인 같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데 집중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어필하는 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문제이냐 했는데 결국은 교역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TPP 탈퇴했고 이것이 나프타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프타까지도 탈퇴 또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거에는 설마 했습니다만 TPP 탈퇴 이후에 각종 무역 제재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교서에서 과연 무역 부분을 다룰 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세이프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을 위한 좋은 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부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가고 있는 미국을 자기가 살리고 있는 영웅이고 자기가 기수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건드리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물론 그 이면에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은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발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그 비율이 31%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무역 상황들만은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품목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 교역량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즉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연기를 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트럼프의 행적을 추적해 가시면 트럼프 행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쉬어 갔지만 최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4분기 기업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네,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품에 대한 조달 수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4분기 실적이 아니고 1-4분기나 2-4분기 실적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4-4분기 실적만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애플 아이폰 10이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로는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96억 달러 정도의 4분기 애플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8천억 달러를 호가하고 있는 애플 주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를 4분기 기준을 연환산하면
약 한 800억 정도 가까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갑자기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인식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는 애플이 정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사상 최초의 1조 달러짜리 기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도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이 나면서 이런 세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미래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들이 현실화된 것이 작년과 올해 과정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 일종의 그 디지털 허브 역할을 잘하는 기업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인간의 심리를 잘 포착하면서 인간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딱 자리를 틀고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쭉쭉 빨아다니면서 사실 다른 산업들을 고사시키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균이 쭉쭉 에너지를 빨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말려주기듯이 그렇게 쭉쭉 에너지를 빨아가지고 자기는 거대한 생물체가 되고 다른 숙주들은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뭐 지금 그동안에 봤고 이번에 또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도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드디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이번 상반기, 특별히 1, 4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술주들은 프로세스상, 산업 프로세스와 자본주의 프로세스상 어떤 포인트 되는 지점을 잡아가지고 쭉쭉 이렇게 하나의 생물체처럼 해서 아주 큰 허브가 돼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빨아가서 거대 기업이 되는 과정.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요. 주가는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가라는 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었죠, 그동안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미래에 대한 성장 기업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 기업들이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이 빠른 기업이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나요? 아니죠.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즉 차입을 당겨서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주가가 훨씬 더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배정받으면서 미래 가치를 현금화시키는 현가 구조로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래 실적까지 다 땡겨가지고 주가에 다 반영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어떻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현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버리지와 연관되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금리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 이 금리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조짐은 있었어요. 조짐은 있었는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느냐? 미국 가장 지표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가장 시그널이 되는 금리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장중이긴 합니다만 2.7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2.69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20년짜리 장기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에요. 즉 20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는 하향을 했고 2008년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채권의 강세 시장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미 채권의 강세 시장이 좀 이탈을 먼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침표를 딱 찍는 사건이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7을 찍으면서 이제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리던 미국채 금리 흐름들이 상승 곡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기록적인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즉 채권 시장은 이제 완벽하게 끝나가고 있다.
라는 점 하나, 큰 틀에서입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뭐 채권 시세 낼 수 있는 것도 다 있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매크로 기준으로 보면 채권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나고 전반적인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하나, 그럼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채권 시장이 끝났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표현으로 써보면 안전자산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위험자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큰 틀로 매크로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것을 미국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한 거예요. 지난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을 한 건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냐인데요. 임계치까지 올라갈 때, 즉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임계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짐을 들어요. 짐을 드는데 뭐 힘이 좋아가지고 뭐 한 켜 두 켜 올려도 짐을 잘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켜를 더 올렸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죠. 그게 임계치거든요. 금리도 이런 임계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FOMC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계치로 보는데 이제 무슨 상황이냐? 그 임계치를 향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매크로 관점이 아니고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성장 주식들은 레버리지 주식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즉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차입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대상이 성장 주식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조건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1억 갖고 투자를 하면 금융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빨리 돈 벌 생각으로 1억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추가해요. 근데 10억인데 10억에서 0.25%가 오르면 얼마죠? 1억에서 0.25%면 1년에 25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억이면 이게 10배로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거다가 추가로 더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럼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입했던 비중을 줄이죠.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던 돈들이 옛날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수급상의 악화가 이루어지고 그럼 기술주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매크로적으로는 위험자산 시대가 왔고 금리가 임계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훨씬 좋을 것이고 원자 시장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오케이인데 중간중간에 레버리지 차입을 많이 일으켜서 조금 밸류에이션 대비 이격을 벌어지면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락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애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뭐 한 190억 달러, 4분기 실적이 이 정도니까는 현재 밸류에이션 8천억 원대의 주가를 견딜 수 있는 실적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정을 하고 나서도 금방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체가 없는 애들. 그럼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어디죠? 바이오죠. 미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바이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의 흐름들을 앞으로 예상할 때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 바이오 섹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국 바이오 섹터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으면 한국 바이오 섹터도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금리 상승기는 주식의 시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미시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본질 가치와 괴리를 많이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 괴리를 좁힐, 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종합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좋을 텐데 실체가 없는 성장주인 국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 오를 건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도 조금 과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 그동안은 별로 없이 갔어요. 근데 이 금리 인상권은 그 조정을 조금 크게 하고 나중에 다시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열광을 많이 한 바이오 주식의 경우는 조금 충격을 입고 다시 재상승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이 과격하게 이격이 됐으면 걔네들은 이제 조금 후면으로 사라지고 이격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쪽으로 세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볼 텐데요. 국제유가가 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미국이 세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 옛날부터 뻔하게 예견되었던 부분이고요. 과거 이제 유가 떨어질 때 미국에서 러그 숫자의 흐름들을 보면 압니다. 러그 숫자, 즉 쉐일에 들어가는 굴착기계의 숫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40 되니까 안 들어갔어요. 추가로 $45 미만부터는 줄기 시작해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50 넘었잖아요. 그럼 마진이 점점 커지잖아요. $60면 그러면 안 넣겠습니까? 더 넣죠. 더 넣습니다. 당연히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1일 굴착량이 900만 배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당연히 1천만 배럴 넘을 것이고요. 예상으로는 한 1,050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보다도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입장에서의 시사점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유가는 계속 오를 것 같죠. 현재 보면 $70, $80, 예전처럼 $100 갈 것 같은데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70가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들에 따라서 원자재 투자를 할 때 유가가 더 오를 거니까 유가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유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의 원자재가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비철금속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유가는 이번 미국의 셰일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에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2,600포인트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가장 큰 관심은 2,600 또 3,000까지 갈 때까지 시장의 주도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2018년도 이제 새해도 거의 1월달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이 30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1월 달도 마무리되는데요.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지난 2017년도의 강세장이 2018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018년도는 하반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가 더 매력적인 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연일 신고가 경기를 벌이고 있는 국내 증시. 사실 이달 초, 새해가 시작된 이달 초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시장이 다소 뒤떨어진 듯한,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증시는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거북이 걸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해외 시장에 발맞춰서 국내 시장도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일 코스피 시장 대망의 2,6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종가는 2,598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만 3년 연속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기대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죠. 그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그늘에 가려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15년 만에 그렇죠, 92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2,600포인트를 어제 장중에 돌파함으로써 이제는 2,700, 2,800 나아가서는 대망의 3,000포인트 선도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화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글로벌 경기가
크게 호전된 모습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이 국내 증시의 어떤 강세 요인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머징 마켓 시장에 포함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순항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포인트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국내 증시도 2,8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일 어제죠, 장중 929.53포인트로 종가는 927.0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만 930포인트에 육박하는 급등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지난 2002년도 3월 29일 장중 931포인트를 찍은 이후 그렇죠,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강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 셀트리온 3인방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면 코스닥 시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그 3인방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른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국내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이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까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조 7천억 원 이상 2조 7,549억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과거와는 다르게 3,528억 원어치나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쌍끌이 매수를 외국인이 펼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 아닌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관은 양시장 매도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3,051억 원 정도 현재까지 순매도, 코스닥은 약 7,300억 정도 순매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조만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예측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현재 올해 들어서만 7천억 원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비중 조절, 템포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반면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렇죠, 매도 규모가 3조 1천억 원, 3조 원 이상대를 올해 들어서만 순매도율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팔아치우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6,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 투자가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가 비중이 다시 70% 압박하면서 일부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지난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저평가,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벤처 코스닥 기업, 중소기업 육성책 등이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가들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지난해 논란이 불러졌죠. JP모건을 포함해서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이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IT, 반도체 업종 등에서 다시 한번 매수율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은 일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승 기조 전선에는 그렇죠, 크게 이상이 없는,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하나의 힘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만 원 선을 넘나들었다가 지금은 1,30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명 거래제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좀 위축이 될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사님? 네, 사실 모든 제도는요,
정확하게, 그죠? 명시적, 정확하게 규제의 제도가 제도가 마련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열기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느 순간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금융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이 가상화폐 해킹 사태로 인해서 5천억 원이 넘는 그렇죠 손실을 봤죠 투자자들이.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명제가 사실상은 신규 계좌 개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상승 탄력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현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묻지마 투자 시기 급등은 그렇죠 없을 가능성이 그렇죠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금융 실명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개설에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300만 가상화폐 계좌가 300만 계좌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300만 계좌의 실명 확인 절차 또한 의외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규 계좌 개설에는 금융권에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정부 측에서도 이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고강도의 점검, 감독, 감사 대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6개의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신규 계좌 개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계좌 개설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업비트의 경우는 기업은행과 거래 계좌 개설을 개설해 놓고 있고요. 빗썸 같은 경우는 농협과 신한은행,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농협, 코빗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중은행들이 신규 계좌 개설에는 굉장히 난항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신규 계좌 개설이 불허가 이어질 시에는 이 거래소가 퇴출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은 그렇죠. 명확관한 것이 아닌가. 그보다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너무 투기적으로 특히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아주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렇죠 투자자들께서 점검과 관리가 그리고 리스크 보안 장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 움직임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투자자분들 국내 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도성을 받았죠. 그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가 177포인트가 하락했어요. 26,439포인트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했다는 자연적인 조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앞서 모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 최고치 코스피 시장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구 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강한 욕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죠. 가장 큰 것은 올해 2018년 들어서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FOMC 회의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임기 3월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는 옐런 의장이 마지막 주도하는 FOMC 회의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미국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옐런 의장이 차기 의장인 파월 의장한테 부담감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옐런 의장이 연설도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할 것은 이 연준 의원들이 올해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평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퀘션 마크. 여기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서 IT 기업들의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금주는 IT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31일에는 페이스북과 퀄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2월 2일에는 목요일이죠. 애플, 알파벳, 아마존, 알리바바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제지표도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죠. 29일에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오늘이죠. 미국 시간은 29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입니다.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적의 악화율을 거둘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국내 자동차 업종에도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월 1일에 역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지표 중에 중요한 게 그 실업률과 고용인데요. 그중에 한 축인 실업률이 발표된다는 점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지표를 앞두고 있는 금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주는 소강률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금주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 본격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점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내가 최고점에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왜? 운 좋게 한 번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추세적으로 접근한다면 살짝 오늘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추세는 아직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는 것을 보고 매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상승 기조 하이기 때문에 금주도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연속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올해 들어서 매매 대금을 본다 하더라도 과대 낙폭된, 저평가된, 그리고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를 포함한 IT 종목군들이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그리고 국내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선과 화학업종, 조선과 건설업종, 이들 업종에 대한 매수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은 아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올 상반기보다 올 하반기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거죠. 조선과 건설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화학과 정유주들도 역시 매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 금융주 트로이카 3인방, 은행, 증권, 보험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수 관심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입니다. 자,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서로 상충하는 충돌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사고자 하는 매수 세력과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유효하나, 그러나 금주는 철저하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선지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지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 이 시간에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어제 340 지수 확인 여부가 있었고요. 우선 340 지수 안착은 하지 못하고 야장까지 해서 338 지수까지 우선 밀린 그림들 나와줬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337 지수 지지력 확보 여부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337 지수 지지 확보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337.50 자리들, 그래서 휩수가 있더라도 337 지수 지지력 확보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추세 라인을 약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혼조 양세에 들 가능성이 높고요. 337 지수가 지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다시 342 지수까지 그대로 추세 채널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보자면 여전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280만 원대부터는 240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고 236만 원대부터는 지지가 돼서 얘네들이 매수 쪽 시도할 거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자면 삼성전자는 밀리더라도 247만 원대 약간 깨는 구간들 247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275만 원 때까지 매수 쪽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중간 저항점들 257만 5천 원대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패턴들 눌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선물도 이렇게 된다면 335 지수가 중심이겠으나 여전히 만기까지는 좀 매수 쪽 더 시도하다가 다시 밀리는 현상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그림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340 지수 부분들 저항들 예상을 하고 저희는 매도, 윗자리 매도, 그 다음에 337 지수 지지력에 337.50부터는 지지력 매수의 염두에 두고 오늘 횡보 부합을 여전히 노리겠다 그 생각이고요. 어제는 윗구간에서 매도를 쳐서 338.80, 그 다음에 339 지수까지 약간의 수익들 내면서 마무리한 상태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부합을 보겠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또 소각 상태 수요일 이후부터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FOMC 결과도 기다릴 겸 얘네들은 부합 구간에 여전히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337 지수들 지지력 확보하는지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가능성은 지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구간 부합들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전략을 쫓아간 매매보다는 부합권 매매에서 일명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생각지 마시고 적당히 1%에서 1.5% 내외의 수익으로 데일리 매매는 마감을 하시고요. 매수 추세는 337 지수 저항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가 추격보다는 고가를 넘어가는 그림들은 좀 2, 3일 더 여유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바로 이어서 해외 쪽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신세계, 서울경제 신세계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저희는 트럼프 이슈 나오기 전에 22 이슈 때 급락을 하면 최저가에서 매수를 받아서 홀딩하는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살표 구간에서 제가 매수 관점들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어제도 이 구간 아침에 매수,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또다시 매수 관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89.410대 다시 한번 체크할 거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위의 자리를 다시 눌리면서 시도하면 89.660까지 열려있다. 대신 우리는 89.410까지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지지력들 자리까지 완전하게 유로달러 마감이 된 상태고요. 저희는 최고가 매도에 지속적인 매도,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매도, 그 다음에 신세계 방송하기 전에 가면서 리딩할 때 재매도 드리면서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찍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을 다시 한번 볼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들 124500 한마디로 추세 저항들 그대로 맞고 오늘은 재매도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어제 매도보다는
아무래도 마중 나가는 매도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전히 124500을 맞고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능성까지 열고 볼 생각이고, 주력은 저희는 그냥 이 정도 부하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빠져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힘이 세다면 저가를 깨는 모습 익절 잡고 오늘 다시 배팅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지속적으로 66.60부터는 강력한 매도 관점을 드렸고요. 6050을 맞고 다시 어제 재매도, 그 다음에 어제 신세계 방송하기 전에 매도, 그 다음에 신세계 방송하면서도 지속적인 매도 관점 마무리에 부합 관점 드렸습니다. 여전히 얘네들은 65달러를 바로 깨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대신 크루드 오일은 어제 매도의 목표를 65.60대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65달러 지지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대신 저희가 봤던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그림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 목표가 자리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65.8090까지를 예상 저항을 열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제가 얘네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유는 큰 일봉상의 그림은 매도 그림이 있으나 아직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걔네들은 다시 66달러 부근을 중심에 두고 횡보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 65.30대 쉽게 깨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을 깨지 못하면 다시 66달러까지 보합 구간 설정해서 부합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윗자리 66달러를 맞고 매도를 칠 생각이고요. 대신 매수는 좀 조심해야 돼서 아시아 유럽장만 65.30 지지력에 매수 손절 한 15개의 매수 배팅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다시 66달러 부근부터는 다시 매도 쪽으로 돌려서 보는 관점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은 65.30 지지력에 66달러까지 열고 볼 생각이고요. 유럽장부터는 66달러 맞고 20까지의 손절 라인을 설정해 가면서 그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다시 돌리는 전체적인 흐름들은 보합 지지력 확인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유로 달러와 그 다음에 특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매도에 매도, 그 다음에 어제 지속적인 매도 관점들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는 이 자리까지를 드렸고요. 추가적인 매도 그림이 있었지만 저희는 오늘 전략에서 다시 제가 관점을 부여해 드릴 거고요. 우선 예상 저항은 1350달러. 한마디로 이 구간들이죠. 어제 빠졌던 구간의 중심 자리들은 한마디로 아직은 완전하게 추세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얘네들 추세의 저항을 중심으로 싸우듯 바로 빠지든 매도 관점 추가적으로 열 생각인데 반등 없으면 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50대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지력은 13330,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관점 열고 있습니다. 어제 신세계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1350을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 거고 13330까지 1차, 그 다음에 13120대까지 2차 매도 관점 열고 지속적으로 매도 공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유럽장 혼조세 장세에서 반등 여부 보고 얘네들 매도 관점으로 돌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종목씩 오늘도 준비를 하실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